챕터 1. 99%가 모르는 충격적인 주식 투자 미신 파괴법.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투자 상식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장주 투자의 전설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가 3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터득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 잘못된 투자 미신에 속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입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주가에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켄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미신을 구분하는 능력이야말로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올린 펀드 매니저를 따라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직후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챕터 2. 월스트리트 고수들도 놓치는 숨겨진 수익 신호 포착법.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것 중 당신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투자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숲에서 들리는 돌멩이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즉,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와 전문가들의 예측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냅니다. 켄 피셔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투자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것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즉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면 99%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신호는 대통령 임기 순환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와 주식시장 수익률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3년 차와 4년 차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주식시장이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을 알고 투자한다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챕터 3. 뇌과학으로 밝혀낸 투자자 망하는 진짜 이유.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내 두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화를 탓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복잡한 금융시장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빠른 판단이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생각할 시간 없이 즉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런 본능이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투자할 때도 감정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휩싸여 급하게 팔고, 주가가 오르면 탐욕에 눈이 멀어 무작정 삽니다. 켄 피셔는 이것을 석기시대 코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 속에 새겨진 원시적인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긍지와 후회라는 두 가지 감정이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수익이 나면 자만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손실이 나면 후회해서 성급하게 손절매를 합니다. 위대한 능멸자들, 즉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릭은 손실 회피 편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손실을 피하려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머리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지 말고 철저하게 숫자와 통계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켄 피셔가 3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챕터 4. 월 3% 수익률 보장하는 자본시장, 비밀 기법대 공개. 네 번째 단계는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켄 피셔의 자본시장 기법들을 제대로 사용하면 월 3%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지속되는 동안은 좋다는 원칙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한 번 시작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멘텀을 제대로 활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조기에 진입해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만 오르면 성급하게 팔아버리는데 이것은 큰 기회를 놓치는 행동입니다. 진짜 큰 수익은 추세를 끝까지 타는 것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기법은 예측은 정확하게 하되 프로 흉내는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처럼 복잡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켄 피셔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도구는 글로벌 벤치마킹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만 보지 말고 전 세계 주요 증시의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시장의 향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법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 사고,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투자에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챕터 연 50% 수익률 달성한 완벽한 매매 타이밍 공식.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완벽한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켄 피셔는 이것을 거기라고 할 것조차 없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든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바로 최고의 투자 기회라는 뜻입니다. 켄 피셔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패턴 중 하나는 계절성 효과입니다. 5월에 팔고 11월에 사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월 효과와 산타클로스 랠리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패턴입니다. 1월 효과는 연초에 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현상이고 산타클로스 랠리는 12월 말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1년에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역적자에 대한 통념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적자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적자가 늘어날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적자는 국내 소비가 활발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강세와 약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달러 약세가 미국 주식시장에는 더 유리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전략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켄 피셔는 이를 위해 4가지 중요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절대로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주식 고르기의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기업이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낮으며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싸게 산다는 것은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거나 투자 논리가 깨졌거나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팔아야 합니다. 절대로 손실이 두려워서 성급하게 팔거나 더 큰 수익을 욕심내서 너무 오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올바른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켄 피셔의 투자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챕터 6. 99%가 틀렸다. 경제 상식의 완전한 뒤바뀜. 여러분이 정말로 틀렸을 때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투자에서 성공하는 첫걸음입니다. 켄 피셔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제 상식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주식 투자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승수 효과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에 곱하기 효과가 난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들어 전체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됩니다.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학적 진실을 알고 있으면 정부 정책 발표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아이팟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최신 투자 기법들이 마치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도피 수단일 뿐입니다. 무역 적자에 대한 완전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역 적자를 국가 경쟁력 약화의 신호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의 소비력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무역적 자국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늘어날 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새로운 근본이제에 대한 착각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믿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지난 100년간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에서 주식이 금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금은 단기적인 불안감을 달래주는 역할일 뿐, 진짜 자산 증식을 원한다면 주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 7. 월스트리트가 숨기는 시장 조작의 충격적 비밀. 7번째 충격적 진실은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주가 움직임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포장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 열풍 뒤에 숨겨진 진실도 알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인수합병을 기업 성장의 신호로 포장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인수합병의 70% 이상이 실패합니다. 인수하는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성장하는 기업은 인수합병보다는 내부 성장에 집중합니다. 약달러와 강달러 중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를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더 유리합니다. 달러가 너무 강하면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줄어들고 외국인 관광객도 감소해서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원자재 가격과 주식시장의 관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 초기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너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입니다. 챕터 8. 시장 대폭락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전조 신호. 8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도박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한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켄 피셔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시장 대폭락 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전조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수익률 곡선의 역전입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이것은 지난 6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맞아떨어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신용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입니다.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가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달러 지수의 급등입니다. 달러가 단기간에 20% 이상 강세를 보이면 신흥국 시장이 불안해지고 결국 이것이 미국 시장에도 전염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입니다.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역사적 평균의 2배 이상 올랐다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쉽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택시 기사도, 미용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시장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거품의 해부학적 분석도 중요합니다. 모든 거품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 상승 단계입니다. 실제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 등 합리적 이유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과열 단계입니다. 합리적 근거를 넘어서서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세 번째는 붕괴 단계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매수 세력이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약세장을 발생시키는 진짜 요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지표나 정치적 사건 때문에 약세장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변화입니다. 낙관에서 비관으로, 탐욕에서 공포로 바뀌는 순간 약세장이 시작됩니다. 챕터 9. 연 100% 수익률 달성한 궁극의 포트폴리오 구성법. 마지막 9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완벽한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켄 피셔가 실제로 사용해서 연 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궁극의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공개합니다. 핵심은 자신만의 전략을 고수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4가지 규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파멸로 이어집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손절매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을 적정가에 샀다면 일시적인 하락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넷째, 수익이 낮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과시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주식을 고르는 비밀 공식도 있습니다. 먼저 산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좋은 기업부터 찾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을 나중에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양 산업에 속해 있으면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 산업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구 변화, 기술 발전,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IT 산업이 확대되며 환경의식 증가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기준도 명확합니다. 첫째, 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 기업이어야 합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영진이 주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가 많으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업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많아야 합니다.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첫째,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을 다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투자 논리가 깨졌을 때입니다. 사업 환경이 바뀌거나 경쟁력을 잃었다면 과감하게 매도해야 합니다. 셋째,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좋은 기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을 때입니다. 한 종목이 30%를 넘어가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켄 피셔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며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제대로 지킨다면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투자 상식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월가의 전설 켄 피셔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폭로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투자 상식 50가지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당신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잘못된 미신과 통념을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손절은 빨리 해야 한다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챕터 1. 99%가 모르는 채권의 진실과 주식시장 미신 파괴법.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채권은 주식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 채권의 수익률은 주식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켄 피셔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인 반면 채권의 수익률은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채권 가격은 폭락하며 이때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투자하고 잠이 잘 와야 좋은 투자다라는 말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공 투자자들은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합니다. 편안한 투자는 곧 수익률이 낮은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조차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은퇴자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65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수적인 투자만 고집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산 배분을 나이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나이 공식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30세는 주식 70%, 채권 30%로 60세는 주식 40%, 채권 60%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의 기준이며 현재의 장수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챕터 2. 월가가 숨기는 손절매와 커버드콜의 진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빠른 손절이 큰 손실을 막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켄 피셔의 연구에 따르면 손절매 전략을 사용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며 단기적인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손절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리적 편향과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이 10%에서 15% 하락하면 공포심에 사로잡혀 매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주식이 반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손절매는 저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커버드 콜 전략도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커버드 콜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 이는 상승 잠재력을 제한하면서 소액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식이 크게 상승할 때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정액분할 투자 역시 위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타이밍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정액분할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큰 금액을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액연금과 주가지수 연계형 연금도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마케팅 상품일 뿐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복잡한 구조로 투자자를 현혹시키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순수한 주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패시브 투자가 쉽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패시브 투자의 핵심은 장기간 보유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20%에서 30% 폭락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챕터 3. 베타 계수와 변동성 지수가 말하지 않는 진실. 베타 계수를 통해 투자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도 완전한 착각입니다. 베타는 단순히 주식의 변동성을 시장과 비교한 수치일 뿐이며 진정한 투자 위험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베타가 낮다고 해서 안전한 투자는 아니며 베타가 높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장주들이 높은 베타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베타가 낮은 유틸리티 주식들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주식위험 프리미엄으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허상입니다. 주식위험 프리미엄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표이며 미래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 매수하고 낮을 때 매도하라는 조언을 따르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 전략으로 일관된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동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이며 단순한 역발상 투자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나 다우지수 같은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후행성 지표이거나 시장에 이미 반영된 정보일 뿐입니다. 매일 다우지수를 살펴본다고 해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 성공의 열쇠는 이런 겉핥기식 지표들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진의 역량, 산업의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권합니다. 챕터 4. 달력 효과와 PR의 진실. 연준과 대통령이 주식에 미치는 진짜 영향. 1월 장이 한 해 주식시장을 결정한다거나 5월에는 팔았다가 가을에 사라는 달력 효과 이론들은 모두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켄 피셔의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결과 이런 달력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패턴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그 패턴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결국 그 패턴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입니다. PER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낮다는 믿음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PER는 단순히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일 뿐이며 기업의 성장성이나 미래 전망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장주들이 높은 PER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은 PER 주식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증시에 유리하다는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복잡하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수출 기업들은 불리하지만 수입 기업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 강세나 약세만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맞서지 말라는 조언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연준의 모든 결정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준의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은퇴자금을 이자와 배당으로 마련하라는 조언은 특히 위험합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이자 수입만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CD나 채권에만 의존하다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단순한 인구 통계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챕터 5 글로벌 투자와 국가 부채, 테러와 팬데믹의 진실. 자산을 크게 늘리려면 집중 투자하라는 조언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집중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성공한 집중 투자 사례만 부각되고 실패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재정흑자가 경제와 주식시장에 좋다는 믿음도 단순한 사고입니다. 재정 상태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복잡하며 때로는 재정적자가 경기 부양 효과를 통해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수지 자체가 아니라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방향입니다. 실업률과 경기 침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은 후행 지표이며 실업률이 하락하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률만 보고 투자 타이밍을 결정하다가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금이 확실한 안전자산이라는 믿음도 의문스럽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1980년대 초 금값은 $800를 넘었지만 이후 20년 동안 $300에서 $40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금의 수익률은 주식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감세가 증시에 좋다는 통념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감세의 효과는 경제 상황과 감세의 규모,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증세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증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유가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믿음도 과거의 패턴일 뿐입니다. 현재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유가와 주가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나 테러가 시장을 마비시킨다는 생각도 과도한 우려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시장은 며칠 만에 정상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해외 증시와 미국 증시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각국 증시의 상관관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만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글로벌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과도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크지만 달러가 기축 통화인 한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로 이는 상호 의존 관계일 뿐 약점이 아닙니다.
무역 적자가 증시의 악재라는 생각도 단순합니다. 무역 적자는 경제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증시 성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도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으로 주식시장은 상승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통념들을 버리고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켄 피셔가 강조하는 것처럼 투자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켄 피셔가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과 시장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챕터 6. 대중이 절대 모르는 켄 피셔의 비밀 투자 공식. 켄 피셔의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 중 하나는 역발상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역발상 사고란 대중의 감정과 편견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종말을 예언할 때 켄 피셔는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9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발상 투자의 위력입니다. 켄 피셔만의 독특한 시장 분석법 중 하나는 뉴스 역분석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켄 피셔는 뉴스의 이면을 읽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과도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언론은 연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런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가 오히려 바닥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3월 말부터 시장은 강력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켄 피셔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전 세계 시각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지만 켄 피셔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봅니다. 그는 미국 주식이 비쌀 때는 유럽이나 신흥국 주식을 매수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글로벌 시각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회의 다양성입니다. 한 지역의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유럽을 기피했지만 켄 피셔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보고 유럽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챕터 7. 월가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심리전 투자법.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켄 피셔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투자자의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분리 시스템입니다. 켄 피셔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투자 아이디어는 최소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확증 편향 차단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봅니다. 매수를 고려하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군중심리 역이용법입니다.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이 형성될 때 켄 피셔는 이를 거래 기회로 활용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에 열광할 때 켄 피셔는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주에 집중했습니다. 네 번째는 손실회피 편향 극복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수익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관점에서 개별 투자를 평가합니다. 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계속 보유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박효과 무력화법입니다. 투자자들은 처음 접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에 매수했다면 그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판단을 흐립니다. 켄 피셔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 가격을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며 항상 현재 가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챕터 8. 기관 투자자들도 모르는 섹터 로테이션의 비밀. 켄 피셔의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 중 하나는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기 순환에 따라 섹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켄 피셔만의 독특한 섹터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상대적 매력도를 계산합니다. 이는 각 섹터의 밸류에이션, 성장성,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의 PER이 30배이지만 성장률이 50%라면 전통 제조업의 PER 15배보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섹터 비교입니다. 같은 섹터라도 지역에 따라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이 다릅니다. 미국의 은행주가 비싸다면 유럽이나 일본의 은행주를 고려합니다. 이런 글로벌 시각은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테마 융합 전략입니다. 켄 피셔는 단일 섹터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섹터에 걸친 테마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테마라면 기술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공학 관련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네 번째는 역발상 섹터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섹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습니다. 2016년 에너지 섹터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켄 피셔는 오히려 이 섹터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8년 에너지 섹터 반등에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변화 예측법입니다. 켄 피셔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각 섹터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섹터는 비중을 늘리고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섹터는 비중을 줄입니다. 챕터 9. 억만장자가 되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 원리. 켄 피셔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리는 기존의 자산 배분 이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핵심 원리는 동적 다변화입니다. 이는 고정된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회비용 최소화입니다. 켄 피셔는 모든 투자 결정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채권에 10% 투자한다면 그 10%로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계산합니다. 만약 기회비용이 크다면 과감히 포기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리스크 패리티가 아닌 수익 패리티입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은 리스크를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켄 피셔는 수익 기여도를 균등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각 투자 대상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에 비슷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시간 분산입니다. 지역별, 섹터별 분산뿐만 아니라 시간적 분산도 고려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아이디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어떤 시점에서든 일부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상관관계의 동적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과거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만 상관관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켄 피셔는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유동성 계층화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유동성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고유동성 자산으로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유동성 자산으로는 장기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챕터 10. 평생 써먹는 켄 피셔식 매매 타이밍 전략. 타이밍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켄 피셔는 이를 위한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타이밍 전략은 다중 신호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밸류에이션 스프레드입니다. 이는 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과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 간 차이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클 때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작을 때는 매도를 고려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 지표입니다. 켄 피셔는 투자자들의 감정을 수치화한 여러 지표들을 활용합니다. VIX는 물론이고 풋콜 비율, 신용 스프레드, 헤지펀드 포지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극단적인 공포나 탐욕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모멘텀 전환점입니다. 기술적 분석과는 다른 켄 피셔만의 모멘텀 측정법입니다. 그는 가격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 리비전 모멘텀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유동성 환경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신용시장 상황,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을 평가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공격적으로, 부족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서프라이즈 팩터입니다. 시장의 예상과 실제 결과 간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이나 섹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켄 피셔의 매매 타이밍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그는 100% 확실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여러 신호들을 종합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시점에 거래합니다. 성공 확률이 60%에서 70%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켄 피셔는 점진적 포지셔닝을 활용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켄 피셔는 엑셋 전략을 미리 세워둡니다. 매수할 때부터 어떤 조건에서 매도할 것인지 정해놓습니다. 이는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켄 피셔의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 접근법이야말로 켄 피셔가 30년 넘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계적 사고를 통해 진정한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의 투자자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진짜 이유와 월스트리트 최고 전략가가 수십 년간 감춰온 수익 창출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실패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 역시 한때는 그런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40년 넘게 자산을 운용하며 수많은 시장 사이클을 경험한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법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투자 상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수익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는 투자의 황금률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투자의 역설입니다. 투자 실패의 진짜 원인은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군중과 똑같이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해진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오르는 주식에 포모 현상을 겪으며 올라타거나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락세에 반대로 매수를 하다가 더 큰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켄 피셔가 말하는 진정한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군중의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을 이기는 전략이란 군중을 따라가거나 단순히 반대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사고의 훈련입니다. 역발상이란 다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왼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질문을 던지고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챕터 1. 90%가 몰랐던 역발상 투자의 충격적 진실. 시장에는 세 종류의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주류 군중이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비주류 군중이며, 세 번째는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역발상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주류 군중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흔히 군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역발상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군중의 판단은 대부분 빗나감으로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주가가 늘 군중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사고방식이 군중과 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양쪽 군중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독자적 사고에 있습니다. 과장 보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경험 법칙이나 여론에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이 완벽해야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빗나갈 때보다 적중할 때가 더 많으면 성공합니다. 역발상 투자자도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켄 피셔는 시장은 군중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장이 대체로 효율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개 정보가 모두 주가에 반영됩니다. 투자자들이 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공개 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가능성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발생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을 일을 알면 유력한 대안을 숙고해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범위를 좁히기 위해 역발상 투자자는 주류 군중과 비주류 군중이 무시하는 대안도 조사합니다. 아니면 똑같은 대안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군중이 놓치는 위험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전문가 예측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비밀 공식.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측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대부분 종형 곡선 형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예측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집단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들만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예측을 하면 틀렸을 때 비난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평균에 가까운 예측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종종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이때 전문가들의 예측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역발상 투자자가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다면 그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상승을 예측한다면 하락 가능성을, 모든 전문가가 하락을 예측한다면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예측 범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측 범위가 좁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예측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전문가들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가들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전설적인 투자가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모든 투자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한 투자의 규모가 실패한 투자의 손실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를 누르는 법은 단순합니다. 전문가들의 집단 사고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시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제공하며 그 기회는 군중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챕터 3. 미디어 조작에 당하지 않는 투자자만의 생존법. 과잉 정보와 테마주. 밈 주식의 시대에서 최대 리스크는 뉴스가 아닌 휘둘리는 자신입니다. 대중매체는 항상 극단적인 스토리를 선호합니다. 평범한 뉴스는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작은 사건도 마치 세상을 뒤흔들 대형 악재인 것처럼 과장해서 보도합니다.
켄 피셔는 이런 현상을 코앞의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당장에라도 흡혈귀가 달려들 것처럼 겁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중매체가 장기 전망에 집착하는 행태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채가 과도하고 사회가 엉망이 되어 파산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장 보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초단기 과제는 이미 처리했고 초장기 과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먼 미래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해야 할 변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대부분 투자에 실패할까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종종 형편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대부분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심코 시장 여론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일종의 학문이나 기술이나 과학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은 일반 통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통념을 바탕으로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하고 매매 시점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역발상 투자자는 그와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때 반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군중이 인식하는 정보를 오늘 주가에 모두 반영합니다. 모두가 악재를 목격했다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악재를 보는 순간 그 악재는 TV와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면서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역발상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말아야 할 시점도 알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압니다. 챕터 4. 30개월 법칙으로 가짜 뉴스를 한 번에 걸러내는 방법. 당장 경제 뉴스를 살펴보면 부채가 과도하고 사회가 엉망이 되어 파산한다는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단한 기법을 이용해 장래에 관한 이런 무의미한 주장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사안이 30개월 안에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나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대중매체가 경고하는 위험이 아무리 크고 끔찍하더라도 30개월 안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먼 장래에 마침내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법이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은 내다보지 않습니다. 30개월을 넘어가면 순전히 어림짐작이어서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사회보장제도 파탄, 국가 부채 증가, 지구온난화,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은 모두 장기적인 이슈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심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장기적 우려사항들을 현재 주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 금리 변화, 기업 실적 발표, 정치적 불안정, 통화 정책 변화 등은 30개월 이내에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요인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학자들이 세운 가정을 사실로 받아들여 끝없이 과장 보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불길한 장기 추세가 가까운 장래의 주식시장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30개월 법칙을 적용하면 이런 헛소리들을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시장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30개월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 이상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주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챕터 5. 월 3천만 원 수익을 만드는 코끼리 포착 전략. 방 안의 코끼리를 바로 보는 법을 아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끼리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힘을 얻게 될까요? 보통 시장 참가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금리 인상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실제로는 금리 인상이 경제 정상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총이익률 같은 기업의 기본적인 지표들도 코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출액에만 집중하는 동안
총이익률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주는 더욱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들을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합니다. 호재가 악재로 위장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투자가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수익률 곡선 역시 중요한 코끼리 중 하나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실제로는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와 변화 속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역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코끼리가 공격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의 큰 변화는 보통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변곡점을 미리 포착하는 것이 큰 수익의 비밀입니다. 비극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은 종종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을 찍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가 바로 기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과서가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PER이 낮다고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며 고성장주라고 해서 항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코끼리가 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뉴스나 단발성 이벤트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 수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코끼리와 가짜 코끼리를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코끼리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투자에서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 바로 감정과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재무학을 이해하면 우리가 감정과 편견에 빠져 실수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마음속에 내재하는 투기 본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실험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손실을 피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손실 가능 금액을 키웁니다. 돈을 벌 때 느끼는 기쁨보다 돈을 벌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은 같은 금액을 벌 때 느끼는 기쁨보다 2.5배나 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핵심 요인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추가 손실을 회피하려고 헐값에 주식을 팝니다. 전망이로는 주식의 변동성이 클 때,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편이 유리한데도 사람들이 주식을 서둘러 파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을 이용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 가격이 왜곡되면 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재무학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인지적 오류를 파악해서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지 남들의 실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하는 최신 기법보다 자기 통제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투자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다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역발상 투자자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포모 현상을 겪거나 역발상을 오해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독자적 사고입니다. 군중을 이겨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켄 피셔가 4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검증해온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남들과 다른 사고로 더 큰 투자 수익을 얻는 법은 결국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며 진짜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소음을 제거하고 외부의 유행과 여론을 차단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는 능력이야말로 투자자의 진짜 자산입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켄 피셔가 말하는 역발상 투자의 진정한 의미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챕터 6. 정치가 주식에 미치는 진짜 영향력에 숨겨진 진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정치와 투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야말로 월스트리트가 퍼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켄 피셔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야말로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법안들이 잠자고 있을 때 기업들이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거나 세금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착 상태라는 마법의 코끼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두려워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인식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분할 정부 시기에 주식시장의 성과가 더 좋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최고일까요?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투자에서는 정치적 편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더라도 그것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잠자는 법안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화려한 정책 공약들보다는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선거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정치적 이슈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정책 변화가 특정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인보다도 나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전문가들과 정치 컨설턴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치적 사건들의 경제적 영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치적 사건들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음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과도한 개입을 할 때 오히려 시장의 자정작용을 방해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이런 정부 개입의 부작용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챕터 7. 대학 교수들이 숨기는 투자 이론의 치명적 결함. 교과서를 내던지지는 말되 그러나 한계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금융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이론들 중 상당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PER입니다. PER은 예측력이 없다는 것이 켄 피셔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PER이 낮으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PER은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PER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기업의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높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PER 수치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혁신적인 CAPE 비율도 만능이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가 개발한 수만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은 장기간의 평균 수익을 사용하여 PER의 단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소형주가 유리하다는 이론도 의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소형주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소형주가 항상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대형주가 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환상적인 학문적 공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벡터 투자, 스마트 베타, 퀀트 전략 등 화려한 이름을 가진 투자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예상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켄 피셔는 실전 경험과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배울 것을 권합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챕터 8. 투자 구루들의 조언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마일리 사이러스나 저스틴 비버 같은 팝스타들이 경제에 대해 떠드는 것만큼이나 우스운 일이 투자 구루들의 조언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전설적인 투자가들로부터 배울 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시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똑같이 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과 경제학 개론 수준의 이해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명한 투자가들의 명언이나 격언을 외우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논리와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설적 투자가로부터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실패 사례도 함께 분석해 보십시오. 워런 버핏도 IBM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고 피터 린치도 모든 투자에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성공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값집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투자 역사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1세기 고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마이클 루이스의 머니볼 같은 현대적 고전들도 투자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적 이론들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투자 구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성공 경험을 일반화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시장 환경, 타이밍, 운 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챕터 9. 인간의 뇌가 투자에 최적화되지 않은 충격적 이유. 행동재무학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고 확실한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런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손실 회피 성향은 투자자로 하여금 떨어지는 주식을 너무 빨리 팔게 만들고 오르는 주식을 너무 빨리 팔게 만듭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찾게 만듭니다. 표류하는 행동재무학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초기 행동재무학은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파악하여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의 편향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려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문과 자본주의와 마케팅의 결합이 문제입니다. 행동재무학의 연구 결과들이 상업적으로 포장되어 마치 만능 투자 전략인 것처럼 마케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전략들의 효과가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재무학과 전술적 포지셔닝을 구별해야 합니다. 행동재무학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편향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는 전술적 접근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최근 정보 편향과 심리적 함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접한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이 며칠 연속 오르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연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재무학에서 얻는 전술적 이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비합리성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행동재무학적 지식을 장기 투자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종목 선택에서도 행동재무학적 관점이 도움됩니다. 시장에서 과도하게 외면받는 주식들 중에서 실제로는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과도하게 주목받는 주식들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을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나가는 타이밍은 잘 잡지만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제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적 분석이나 기업 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시 언론이 절대 말하지 않는 시장에 숨겨진 비밀. 부정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중매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나쁜 뉴스를 선호합니다. 좋은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보다는 위기와 재앙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클릭과 시청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뉴스 자체에 현혹되지 말고 뉴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그 악재를 예상하고 있었거나 다른 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항상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뉴스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변화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구조적 변화나 기술 혁신의 조짐 같은 것들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믿어야 할까요? 언론에서는 기술 발전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반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의 영향은 점진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언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론이 제시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복합적이고 뉘앙스가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 지대에서 대부분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남들과 같은 정보를 보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군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성공의 비밀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의 소음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감정적 충동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켄 피셔가 4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검증해온 역발상 투자의 진정한 가치입니다.